1304조. 우리나라 빚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국민 한 명당 2,500만 원. 태어나자마자 빚쟁이인 셈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빚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1년 만에 129조가 늘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랑 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아니잖아요. 더 무서운 건 정부가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또 빚을 내는 거예요. 카드론으로 대출이자 막는 가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꼴입니다. 오늘 이 빚이 여러분 월급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빼가는지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을 겁니다. 자, 1304조.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진짜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쪼개봤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대한민국 인구 약 5,1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500만 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2,500만 원, 내 식구면 1억이에요. 신차 한 대 값을 태어나자마자 빚지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다른 비교도 해볼게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50조 원이거든요. 1304조면 서울시 예산 26년치입니다. 서울시를 26년 동안 통째로 굴릴 수 있는 돈이 전부 빚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129조가 늘었어요.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의 3배에 가까운 돈이 고스란히 빚으로 쌓인 겁니다. 그것도 코로나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닌데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GDP 대비 49%.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크기의 거의 절반이 빚이라는 뜻이에요. 벌어들이는 돈의 반이 이미 빚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어요. 지금 말한 1304조는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만 세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나중에 줘야 할 돈까지 다 합치면요, 2,771조입니다. 2배가 넘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불과 6년 전엔 절반이었어요. 숫자로 보면요, 2019년에 723조였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2020년 846조, 2021년 970조, 1년에 120조씩 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사상 처음 1000조를 넘겼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전 세계가 돈을 풀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속도가 안 줄었어요. 2025년 1304조. 올해만 129조가 늘었는데 이게 코로나 첫 해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코로나도 아닌데 코로나급으로 빚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 추경은 반복되고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이 안 따라가요. 법인세랑 소득세가 37조나 더 들어왔거든요. 근데 쓰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달 월급은 좀 올랐는데 쓰는 돈이 훨씬 더 늘어난 가계랑 똑같습니다. 더 화나는 건 이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재정규칙이 있어요.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6년 연속으로 못 지켰어요. 규칙이 있긴 한데 6년 동안 한 번도 안 지킨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가 현재 얘기라면 앞으로가 진짜 소름 돋습니다. 정부가 직접 내놓은 중기 재정 계획이 있어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1415조, 2027년 1532조, 2028년 1664조, 2029년 1788조, 매년 평균 121조씩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해가 단 한 해도 없어요.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지금 49%인데 2029년엔 58%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IMF는 2030년에 64.3%까지 간다고 봤어요. 불과 6개월 전 전망보다 5%포인트나 올려잡은 수치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일본은 GDP 대비 222%인데 멀쩡하잖아. 한국은 아직 반도 안 됐는데 뭐가 문제야? 다릅니다.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예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가 쓰는 돈이라 자기 돈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국채도 90% 넘게 자기 나라 안에서 소화하고요. 근데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위기가 터져서 달러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훨씬 더 취약해요. 실제로 IMF 기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한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 순간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030년 전망이 64.3%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이건 개인 신용점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점수 떨어지면 대출이자 올라가잖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주담대이자, 신용대출이자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실제로 여러분 통장에서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올해부터 이미 빠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국민연금.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분이라면 매달 7,500원이 더 빠져요. 겨우 7,500원 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건강보험료도 올랐습니다. 7.09%에서 7.19%로. 같은 월급 기준으로 매달 1,500원 추가요. 이거 합치면 매달 9,000원, 1년이면 10만 8천원입니다. 내가 뭘 더 쓴 것도 아닌데 10만 원이 넘는 돈이 월급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당장 빠지고 있는 거고 진짜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아까 신용등급 얘기했잖아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은행 배출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1억 대출 받은 분이라면 연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자가 더 붙을 수 있어요. 매달 4만 원에서 8만 원씩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나라 빚이 늘면 세금으로 거둔 돈이 이자 갚는 데 먼저 쓰여요. 아파트 관리비 생각하면 쉽습니다. 관리비가 오르면 생활비로 쓸 돈이 줄어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자 갚느라 바빠지면 연금, 의료, 교육 같은 복지에 쓸 예산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월급에서 더 떼가면서 돌아오는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 이게 바로 빚내서 빚 막는 나라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또 10.5조 원 추경이 발표됐습니다. 이 돈도 결국 빚이에요. 갚아야 할 빚이 매달 쌓이고 그 빚의 이자가 내 세금으로 나가고 복지는 줄어들고 이 바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입니다. 지금 하는 기준금리가 2.5%로 동결 중이지만 국가 채무가 이 속도로 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은 지금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에 절세 상품을 챙기세요. ISA나 연금저축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은 증세전이 가장 유리한 타이밍이에요. 나중에 세율이 올라갈수록 지금 넣어둔 게 효과가 커집니다. 세 번째, 분산 투자. 나라 하나에 돈을 전부 묶어두면 그 나라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달러 자산이든 글로벌 ETF든 일부라도 나눠서 담아두세요.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1304조, 이미 내 월급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매년 121조씩 더 늘어납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